저희와 함께 하실 강사님은 임혜진 강사님이신데 그냥 자연스럽게 소개하고 이야기하면서 같이 이야기를 좀 진행할 텐데 여러분이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그럼 앉아서 진행을 해볼까요? 네. 네. 강사님 혹시 자기소개 좀 한번 부탁드릴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에 2002년도에 정착을 하였고요. 지금 현재 인천 논현동에서 저희가 자그마한 교회도 개척교회도 이런 교회도 하고 그리고 저는 또 학교 통일 강사로 할당하고 있는 임혜진 강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강사님 앉아주시면. 네네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강사님이 써주신 글을 보니까 글에서도 뭐가 느껴지냐면 열정, 정열, 에너지 막 이런 게 느껴지더라고요. 네. 근데 지금 만나서 이야기 들으니까 그런 게 좀 느껴졌는데 감사합니다. 어린 시절 어땠는지가 참 궁금하거든요. 네, 저희 어린 시절은 저는 사실 여기 보니까 북에서 오신 분들이 좀 계시는데요. 북한에서 제일 더 싫어하는 보이부 쪽에서 제가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정치범 수용소라고 불리우는 이런 관리소 안에서 정착해서 살다가 제가 한 20대 후반에 여자들은 결혼을 하고 나면 그 정치범 수용소 안에서는 살 수가 없어요. 가족이라도. 네. 그래서 제가 시집을 가가지고 저 시집을 간 후에 저희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북한에서는 대한민국에 와서 우리 조금 잘 사는 뭐 빨갱이 집안처럼 좀 살았던 기억이 납니다. 어린 시절 그럼 보이부 집안이었으면 예. 뭐 한국으로 따지면 맞는지 모르지만 약간 검찰 막 이런 밑에서 아니면 안기부 막 이런 안기부 데 그런 쪽이죠. 느낌이었을 텐데 그럼 어린 시절을 살아갈 때 뭔가 이렇게 막 당당하고 네. 당차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막 이런 어린 시절이었습니까? 아마도 그랬을 거예요. 특히 또 아버지가 그 안에서 맡았던 직업이 후방 공급을 맡은 과장 직책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북한은 사실 먹을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제일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저는 어린 시절은 참 그 부모의 영향으로 해가지고 많이 편하게 자랐고 또 학교 졸업한 후에도 아버지 그 백을로 해가지고 북한 안에서 여자들이 다니기 힘들다는 그 교환수라는 직업을 가지면서 네. 살아나니까 제가 듣기로는 그 지역에 한두 명만 뽑힌다고 하는 그 교환수 말씀하시는 거죠? 특히 또 이렇게 군부대 안에서 그 관리소 안에서 저희가 교환수로 활동을 하다 나니까 사실은 제일 뭐 여기서 말하는 꿀보직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러니까. 그런데 그렇게 사실은 좋은 가정, 좋은 환경, 좋은 분위기 속에서 사시다가 남한으로 넘어온다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그리고 사실 남한으로 넘어온다라고 했을 때는 아버지가 갖고 있던 모든 지위나 권력이나 모든 것들이 사실은 크게 영향을 받을 텐데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그렇죠. 저 북한에서는 우리가 93년도 이후에 김일성이 사망된 이후에는 아시다시피 저희가 경제난을 많이 겪게 됐고 5년도부터는 95년도, 6년도, 7년도 이럴 때는 고난이 행군이라는 그 어려운 시기를 했는데 아버지도 뭐 고난이 한때가 있는 거지. 저희 그 관리소 안도 우리가 정년퇴직이라 하는 그 퇴직을 맞고 나면 사실은 거의 다 끝나는 겁니다. 근데 있을 저희는 때만 좀 권력이 있는 거고 퇴직하면 아버지 같은 경우는 또 그 전에 그 권력이 끝나기도 전에 사실 아파서 먼저 돌아가시다 나니까 아버지가 93년도에 돌아가셨어요. 4년도에 돌아가셨고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도 사실은 경제적으로는 아버지 그 하시면서 본인이 사실 때 저축해 두었던 그 후방 물자가 그렇게 많은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부서가 막내도 3대가 간다고. 3년은 북한에서의 우리 그 고난의 행군이라는 그 시기를 맞을 때 사실은 그 안에서 나오고 해서 저는 뭐가 나오는지 몰랐는데 그게 아버지가 그 후방 가정으로 계실 때 저축했던 그런 물품들이 나와서 아마도 고난의 행군은 견뎠습니다. 제가 넘어오게 된 결정적인 동기는 사실은 저는 장사를 했어요. 예, 장사를 했는데 조금 저국에 대한 나쁜 마음이 있지만 해도 이런 골동품이라는 것을 북한은 한때 많이 좀 중국으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뭐 진짠지 진품인지 가짠지는 모르지만 해도 개성의 아버지 이런 친척이 있다나니까 개성에서 직접 물건을 날아오다나니까 거의 진품이라고 확정을 하면서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물품을 가지고
집을 떠날 때는 내가 일주일이면 갔다 옵니다 하고 떠났던 길이 이렇게 7천일이 지나고 20년이 지나서 못 갈 줄은 몰랐어요. 지금 말을 하니까. 그러면 마음이 그 아프네요. 아버님 친척에 해당되는 개성에 있는 물품을 가지고 중국에 가서 뭐 브로커라든지 뭐 그런 시장에 가서 판매하려고 넘어갔던 게 예. 지금까지 건너지 못하는 강이 되어버린 건 겁니까? 그 중간에 제가 또 중국에서 살면서 저는 사실 중국이라는 데를 알지 못하다 보니까 브로커를 따라서 그냥 저쪽 동네 가서 팔면 잘 판다 해서 간 것이 중국이었고, 그리고 제가 넘어갔던 해가 북한에서 98년도 그때 선거가 있었어요. 네. 그게 북한은 최고인민의 대의원 선거라고 하는 그 선거에 저희 그 대한민국의 그 대통령 선거처럼 그런 선거가 진행되는데, 선거가 참석을 못하면 저희는 정치범이 되는 거예요. 아,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정치범 수용소에서 죄인들을 관리했던 사람이다 나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나한테는 내가 선거를 못 참가하면 고통이 올 줄 알고 저는 겁이 나서 못 갔어요. 아, 네. 그렇죠. 그랬던 것이 기록에 남아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제가 3년 후에 사실 또 북성대 가게 됩니다. 2000년도에 우연치 않게 북성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북성대 갈 때만 해도 북한에서 넘어올 때 저희 감정은 북한에 대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북한에서 먹고 살고 하는 것보다도 내가 조국에 대한 미안한 감을 가지고 넘어갔어요. 아. 네, 그래서 가서 조국에서 모든 걸 다 용서를 한다고 하면 그래 내가 용서를 잘 받고 가서 살아야겠다. 잘 아. 정착을 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넘어갔는데, 제가 북한에 있을 때는 권력이 있고 그다음에 어떤 직위가 있어서 대우를 받았던 그런 직책이지만 제가 두만강을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조국을 배반한 배반자가 그쵸.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조국이 아니고 저희는 배반자로서 조국 반역자로서 넘어가니까 저는 이때까지 충성을 다하며 내가 섬겼던 그 나라가 아니고 내가 말랐던 모든 새로운 북한의 현실을 알게 된 거지요. 사실 배반한 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먹고 살고 싶어 했고 어쩔 수 없이 생존을 위해서 넘어간 거였는데 네. 넘어간 상태에서 다시 가기에는 상황상 되게 어려운 상황이 된 그렇죠. 건데, 그래 우연치 않게 북송됐으니 잘 됐다. 가서 내가 사죄를 네. 구하고 잘 정착해서 다시 이 나라를 사랑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갔는데 그렇죠. 돌아온 결과는 배신자였네요. 배신자고 저는 사실은 제가 어릴 때 들어가다 나니까 관리소 안에는 정치범 죄인들은 어떤 주어진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철이 들어서 봤던 사람들이 죄인이니까 아 죄인들은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저 사람들은 죄인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죄인은 특별한 사람들이구나 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인데, 제가 지금 죄인으로 조국 반역자로 넘어가고 나니까 뭐지 내가 살았던 나라에서 이렇게 사람을 대하는구나 이거에 대한 많은 현타가 오고 그리고 충격이 컸겠는데 어린 엄청 시절에는 컸습니다. 정반대 예.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다음에 제가 우리가 관리소에서 있었던 사람들이니까 보이부에서 조사받았던 거의 나이 조사는 조금 좀 남달라서 제가 아무래도 관리소 비밀에 대한 걸 뭐 노출을 했을까봐 저는 남들보다 많이 좀 단련을 받았지만 해도 끝까지 거기서는 지켰으니까 단련대로 해서 더 집결소라는 데로 또 네, 넘어갑니다. 네. 청진에 가면 그 청진에서 제가 놀랐던 것이 그 안에 저희 같은 북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줄 몰랐고 그 도강했던 분들은 다 우리는 조국 반역자라고 하면서 머리도 못 쳐들게 하는 것이 그 안의 현실이었고,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갈 때부터 아 나는 다시는 내가 내 살았던 고향을 안 가고 다시 중국으로 가리라 그때부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고향에서 담당 주재원이라는 안전원이 와서 우리 한북도면 한북도, 언성이면 언성, 해령이면 해령 네. 이런 사람들이 고향에 있는 사람들 담당 주재원이 넘어오면 그 사람들 따라서 넘어갈 네. 때 이간을 하는 도중에 도망을 도망쳤어요. 쳐가지고 아. 다시 중국에 왔고 두 번 그 다음에 한번 또 갔다가 오다 나니까 또 잡혀 나갔지만 해도 또 운 좋게 넘어와서 그 다음에는 이대로는 못 살겠다 해서 2002년도에 대한민국 행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아유, 진짜 고생 많으셨겠네요. 사실 그 당시 고난의 행군 때는 제가 많은 분들 만나서 이렇게 설문조사도 해보고 인터뷰도 해보니까 그때는 김정일 때만 해도 그래 먹고 살려고 넘어갔어. 야 진짜 가서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중국에 가서
한국 사람 만난 것도 아니고 남조선 가려고 노력한 것도 아니고 네. 그냥 진짜 장사하고 먹고 살려고 가서 이러면 그냥 노동 단련이라든지 뭐 이런 교화형 정도로 마무리했다는데 그런 때였습니까? 저희가 갔을 때가 그런 때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없이 울면서 들어갔더니 3번을 북송대 나갔다 왔던 그 저보다 이상인 언니가 계셨는데 걱정 말라. 이제 지금 나가면 장군님께서 다 용서를 해서 가지고 우리는 가가지고 이제 좀 단련대 그런 데 가서 용서를 받으면 다시 고향에 가서 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희망을 가지고 나갔는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그것도 아니고 아니 저는 그 감옥 안에서의 현실을 보고 저는 거기서 완전 돌아버린 거죠. 사실은 임산부들이 많이 잡혀나가잖아요. 그쵸. 그 네. 임산부 중에서 저희와 함께 있었던 친구 중에 그 안에서 3일 만에 아기를 낳은 친구가 있었는데 그 아기를 죽이는 장면을 제가 봐버리게 되었어요. 사실은 임산부들 우리 그 탈북민들도 아시지만 해도 임산부들은 미리 애를 못 낳게 하느라고 유산을 지켰지만 그 아기는 참 그래도 어떻게 명이 길어가지고 엄마가 22살짜리 그 아가씨가 애를 낳는데 아기를 난 상태로 낳았어요. 근데 그 아기가 3일 동안을 저도 한 모금 안 줬는데도 저희 한 감방 안에 한 10평도 안 되는 감방 안에 30명 넘게 있는 네. 그 방에다가 그대로 놔두고 방치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 놀란 것이 저도 사실은 5살짜리 아기를 하늘나라 보내고 그 마음에 제가 중국에 갔다가 왔는데 그 애 울음소리 들으니까 정말 미치도록 죽겠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먹으면 우리가 파리 먹음보다 못하다고 하잖아요. 아니더라고요. 3일 동안 저도 한 모금 안 먹은 애가 엄마 뱃속에서 탯줄을 우리가 이빨로 끊어준 그 애기가 3일을 살더라고요. 그 살한 애가 엄마가 3일 후에 함흥에 있는 친구니까 함남도 쪽에서 데려온 주재원 따라 나가면서 애기는 그냥 도둑 가서 저희는 그때 차마 저 애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저희가 지켜보는 앞에서 비닐 보자기에 싼 애를 풀어 헤치고 물바게지 되어 있는 모습을 보고 거기서 제가 저희 인생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북한이라는 나라가 사람 사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 NKDB라고 하는 북한인권정보센터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이제 그 북한에서 오신 분들을 초반에 한국에 왔을 때 이제 그 설문조사하고 인터뷰를 해서 그 자료를 만드는 데인데 거기에 대표로 센터장으로 계셨던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윤여상 소장님이 그 얘기를 하세요. 사람의 인권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무엇을 보면 되냐면 그 나라에 있는 감옥을 보면 안 돼요. 그 감옥에서 사람을 어느 정도로 인권을 유린하는지를 보면 실제로 그 나라가 인권 얼마나 지키는지. 근데 실제로 이런 일들이 제가 만나본 여성분 중에는 진짜 많아요. 그리고 중국에서 아이를 임신해서 북한으로 북송된 경우에는 너 중국 남자 애를 뱄다라고 해서 그 배를 발로 차거나 뭐 해서 유산되는 경우도 좀 많은 얘기도 듣게 되고 그 사실 현실을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얘기 들어보니까. 저희가 저는 그래서 2014년 이후에 저희 그 들어와서 함께 제가 활동했던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원산 쪽에서 왔어요. 네네. 근데 제가 북한에 그런 감옥이 또 있는 줄은 몰랐어요. 그 친구는 여자 감옥이라는 데 따로 있었다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내가 그거는 아니 중산이 말고요. 저 원산 쪽에 그런 감옥인데 그 감옥이 자기는 샤워실이라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무슨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냐 했더니 그것이 이제처럼 그 북한에서 인권이 너무 이 세계적으로 떠도니까 인권 우리도 인권을 보호한다고 해서 시범으로 보여줬던 감옥이 원산에 있다고 그냥 합니다. 보여주기식이었네요. 네. 그래서 거기는 보내는 친구들도 여성들이 인물도 좀 괜찮고 신체적으로도 검사를 해서 거기다가 보낸다고. 그 말을 듣고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북한은 우리도 세계적으로 그래도 우리는 지킬 건 지킨다 이러면서 인권을 개선한다고 하면서 그런 보여주기식 감옥에 있어서 그 친구가 우리는 이런 감옥에서 살았다니까 우리는 씻는 데도 있었어요. 뭐 샤워실도 있었어요. 저희는 듣다가 보지도 못한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도 저희가 17년도에 제가 감옥 갔다 온 원성 정거리 쪽이랑 갔다 온 친구들과 물어보니까 그런 게 어디 있냐고 네, 말도 안 된다고 맞아요. 하는데 그것이 후에 보니까 지범됨을 보여주는 그런 감옥이 북한이 있습니다. 예, 그 전에 정치범 수용소도 사실은 세계 인권에서 많이
떠들다 나니까 관리소를 축소가 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원래 저희는 구국 관리소라고 하였어요. 그 관리소를 4개를 축소해서 5개 안에다가 정치범인들 다시 다 집어연 거거든요. 아, 예. 네. 그래서 지금 정치범은 국가에서 지정하는 건 5개가 있어요. 5곳이 있는데 사실은 그래도 일반 사람들도 거의 다 뭐 정치범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요. 네, 그렇죠. 네, 북한이라는 곳은 제가 듣기로는 또 하나는 감옥에 들어가면 이제 다는 아니겠지만 거기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이렇게 스파이처럼 심어 있어서 중국에서 언니 무슨 일 있었어? 뭐 한국 사람 만났어? 남조선 사람 만났어? 교회 가봤어?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던데 그렇습니까 실제로? 예, 그 스파,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저도 이제 그 보이부 쪽에 있었으니까 보이부 사람들이 저를 몰래 또 불러냅니다. 그래가지고는 그 속에 혹시 기도하는 사람이나 뭐 한국 사람 만난 사람들이 있는가 알아보라 그래서 제가 궁금해 물어봤어요. 기도하는 사람들 어떻게 알지?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보이부 사람들이 말해주기를 우리는 안 돼요. 어떻게 아냐 하니까 무릎을 보고 안 돼요. 무릎을 보면 이게 딱 여기가 굳은 살이 되겠대요. 거기에서. 그리고 또 오랜 이렇게 통독반에 있었던 친구들은 이 복숭아뼈에 보면 복숭아뼈에 또 굳은 살이 되겠대요. 그렇죠. 양반다리 많이 앉아 있으니까. 그 북한에서 보이부에서 그걸 정보를 저한테 대주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애들 유심히 봐라. 그런 애들은 기독교 믿는 사람들이라고. 그만큼 북한도 정보는 다 알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그 안에서도 서로 스파이가 있으니까 우리는 거기서부터는 아야 입을 닫고 있는 거지요. 네,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북한에 이렇게 잡혀가면 보이부나 여기서 뭐 여러 가지를 다 조사하지만 가장 중요하게 조사하는 게 정치범으로 중요하게 조사하는 게 남한행, 남조선행을 했냐. 그리고 두 번째 그래서 선교사를 만나서 교회를 가본 적이 있냐.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 자료들이라서 그걸 이제 사실 그 안에서도 계속 스파이가 이제 그 역할을 하는데 그러면 진짜 내가 생각하던 어린 시절에 봐왔던 그런 북한이 내 고향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들고 나는 2번 다시 이곳에서 더 이상 살지 않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그럼 3번째 탈북을 하게 된 케이스입니까? 그렇죠. 3번을 해서 3번째는 내가 더 이상 중국에서 살면 나는 여기서 가망이 또 없겠구나. 북송될 수 있으니까. 그 지금도 저는 이게 경찰차가 사이렌 울리고 지나가면 지금도 그런 울렁증이 있어요. 왜냐면요 저희는 트라우마처럼. 북송될 때 그 경찰차가 사이렌 울리면 우리를 싣고 갔기 때문에 그 트라우마가 있어서 지금도 경찰차만 지나가면 흠칫하는 그런 트라우마가 외상 트라우마로 그냥 남고 네. 있더라고요. 예. 그러면 3번째 만에 나오셔서 중국을 거쳐서 그냥 바로 그러면 태국이나 라오스나 이렇게 오신 겁니까? 아니면 저희가 캄보디아를 걸쳐 이제 중국 걸쳐서 캄보디아 걸쳐서 그리고 또 태국 이렇게 다 3국 걸쳐서 오지 네. 않습니까? 대한민국에 제가 2002년도 유명한 대한민국의 그 유명한 월드컵 네, 때 그때? 그때 들어왔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월드컵 세대네요. 네. 그래서 제가 월드컵 봤을 때 한국이란 나라를 처음에는 우리는 나쁘게만 봤고 반자집이 있는 것만 눈을 씻고 봤습니다. 사실은 반자집이 많다고 해서 근데 반자집은 없고 고아도 많고. 그다음에 저 다리 밑에 가니까 저 사실은 텐트 치는 거 보고 아 저게 판다집보다 못한 촌집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거기가 사람들이 노는 캠핑장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다리 밑에 텐트 치고. 예, 저희는 다리 밑에 반자집이 있다고 배웠잖아요. 그래서 반자집을 찾아봤는데 반자집은 없고 텐트가 쳐 있는 촌집이 있어가지고 아 저게 나무가 없으니까 촌집을 했다 했는데 텐트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것도 저도 좀 에피소드가 많습니다. 대한민국에 정착을 해가지고 첫해 12월 달에 그 해 저희는 지금은 우리 세터민들이 나오면 다 정착 도우미들이 있어가지고 그쵸. 그분들이 인도를 하는데 저희 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담당 형사님이 와가지고는 아는 우리보다 하루 먼저 오면 그 사람이 선배라고 그 집에다 맡겨놓고 끝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그냥 하루만 돌아다니면서 경찰이 우리 동사무소 등록을 해주고 이렇게 하고는 그다음에 일자리도 저희는 저희가 찾아야 됐어요. 이게 제가 제일 처음에 대한민국에 여기 부평역에 가가지고 이런 인력서라고 썼더라고요. 네네네네. 그 인력서를 갔어요. 인력서를 가니까 거기 분들이 제가 이 말투가 좀 이상하고 하는데 저를 보고 서빙을 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대한민국에 들어왔을 때 제가 지금은 나이가 있어도 36이면 생생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서빙을 가라 하니까 서빙이라는 말을 알아 못 들었어요. 그쵸. 그래서 외로운데. 저기요 서빙이 뭐예요 했더니 저를 보고 그때 어디서 왔어요 하더라고.
그때는 당당하게 북조선에서 왔습니다 했단 말이에요. 너무 놀라서 간첩이에요 하더라고 그분들이. 아니요, 저 이게 그때 주민등록증이란 말도 잘 생각이 안 나니까 갑자기 북한 말 공민증이 있어야 했단 말이에요. 공민증,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보고 뭐가 있다고요 하더라고. 아, 공민증 있다고 하니까 뭔 소리인지 모르니까 보자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아, 주민증이요 하더라고. 그래서 네, 있어요 하니까 어떻게 받았는가 물어봐요. 그러니까 간첩이 어떻게 받았겠어요. 우리는 한국에 있기 때문에 그때는 탈북민들이 알려 앉으니까 그쵸. 몰랐거든요. 그래서 식당에 갔어요. 갔는데 제가 잊혀도 앉는 게 일식집에 갔는데 일식집이 뭔지도 모르잖아요. 저는 가니까 거기 회 초밥을 하는 집인데 와사비 가져오라, 겨자 가져오라 하니까 막 울고 싶은 거예요. 뭔지를 알아야지 가져가는데. 그렇죠. 그래서 서서 있었어요. 와사비 가져갈까? 뭡니까? 하고 또 물어보니까 너무 속상해서 그냥 저 주방에 들어가서 그릇 씻으면서 차라리 이거 알겠다고. 아. 나이가 젊었으니까 이 사람들은 접대를 하라고 보냈는데 저는 그냥 차라리 들어가서 말 좀 배우겠다고 주방에 들어가서 보름을 배웠습니다. 말을. 그리고 조금 나오니까 사람들이 가지고 오라면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네. 예, 대한민국의 정착이라는 게 남조선 말이 쉽진 않더라고요. 그렇죠. 왜냐면 저희가 외래어가 너무 많다 보니까 제가 아는 친구도 한국에 와서 20살에 정착해서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편의점을 갔대요. 편의점에 가서 이게 캐시어로 이제 일하고 있는데 담배를 요구를 하는데 담배 이름이 다 외래어고 그렇죠. 너무 많으니까 저게 뭔지 보니까 그냥 할 수 있는 말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이것만 했대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답답해서 저기 있으니까 적어달라고. 스타킹을 달라고 했더니 스타킹이 뭔지 모르니까 그렇지. 없습니다. 그러니까 손님들이 여기 가져왔다는데 처음에 너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예. 저는 지금 이제 그 친구가 말한 것처럼 저도 북한 말을 아는 게 여러분들도 우리는 북한에서는 만내기라고 하잖아요. 근데 갑자기 슈퍼에 가가지고 만내기 주셔야 하니까 이 사람이 띵해서 무슨 소리예요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생각이 안 나니까 맛을 내는 거 하니까 이 사람 그런데 중국에 조금 살았다고 아 그러면 저 뭐야 아니 중국말로 뭐더라 미연을 보고 아니 중국말로 안 해서 갑자기 그저 뭐야 아니야 일본말로 아지도모도라고 했거든요. 아지도모토. 아지도모도라니까 아니랬다. 그러니까 이게 생각이 안 나니까 그쵸. 너무 속상하니까 가서 있잖아 이렇게 맛을 쑥쑥 내는 거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다를 주더라고. 그러니까 다시다가 아니고 맛을 내는 거 자꾸 이랬더니 아 그 사람이 가더니 날 보고 내가 길쭉하게 생긴 거 했단 말이에요. 만나기가 길쭉하게 생겼잖아요. 그게 가서 미연이 비슷하게 생겼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미연이에요. 그래서 난 참 그때 막 속상하면서도 눈물 나더라고요. 네. 버스 타는 것도 힘들고 버스 타라면 몇 번 정점이나 정점이 뭔지도 모르고. 네. 그럼 하여간 대한민국에 정착을 하면서 웃지 못할 에피소드가 많았던 것 그쵸. 같습니다. 참 어렵죠. 제가 아는 친구도 그 하나원에 이제 제가 봉사하러 갔다가 만난 친구였는데 한국에 이제 와서 카톨릭 대학을 간 친구였는데 그 친구도 버스 타는 걸 그렇게 무서워했어요. 네, 맞아요. 버스는 못 타겠대요. 버스를 우리는 북한 같은 경우는 만화시 버스 탄다면 한 곳에서 계속 가다가 쭉 가다가 내려주면 네. 끝이고 시내에서 살던 사람들은 그나마 전철이 무게도 전차라도 타지만 시골에서는 버스란 것 자체가 없으니까 예, 탈 수가 없지요. 네. 그래서 참 힘들게 정착을 하면서 그렇게 살면서 근데 이걸 또 누구한테 얘기하지를 못하니까 그렇죠. 나 혼자밖에 그래서 제가 그때 많이 느꼈어요. 이 탈북하신 분들은 한국 사회에 정착하는 것도 어렵지만 정착하면서 생긴 여러 가지들을 다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디 가서 하소연할 수도 없고 도움받을 데도 없으니까 혼자서 끙끙 앓면서 그 상처와 아픔들이 너무 큰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는 또 이런 북한 사람들이 자존감이 또 엄청 좀 네. 그 내세울 건 자존심밖에 없잖아요. 자존감. 한데 네. 사실은 제가 식당에서 같이 이게 서빙을 하면서 친했던 한국 언니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북한에서 왔다니까 신기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저보고 야, 얘 여기 이런 게 있으니까 이거 맛있는 거 너희 데는 없지 이거 먹어봐 하니까 그 다음에는 이거 내가 뭐 거지같이 보이냐 하면서 그러니까 그분은 아무런 감정 없이 이거 먹어봐. 그러니까 야 이거 좀 먹어봐.
이렇게 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먹어볼래 이렇게 하는 거가 또 틀린데 너 그런 거 없었지 이거 먹어봐 하니까 내가 뭐 그것이기냐 없어 있어 우리 먹어봤어 이러면서 사람이 참 그 자존심을 세우게 되더라고요. 대한민국에 정착을 하면서 제가 제일 처음 직장이 저는 알바를 하다가 안 되겠다고 교통사고 한번 자전거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했댔는데 저희 그 같이 누웠던 언니가 또 어떻게 만나다 하니까 보험사 언니를 만나게 됐어요. 근데 삼성화재 보험사 언니들이 저희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병원 가서 많이 사람들 못 들어오지만 그때는 한 명이 또 입원하면 우리 북한 사람들은 또 동정이 많아가지고 무리제 옵니다. 무리제에서 막 자기네가 떠드니까 처음에는 내 옆에 와서 친구들이 막 살라살라 하니까 저게 중국 사람들인가 이랬대요. 그랬는데 날마다 다른 사람들이 와서 막 수다 떨고 하니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북한에서 왔다가 놀라면서 그분이 자기 엄마 아버지 고향이 이북이라고 항해도 분이라고 하면서 엄청 좀 동정을 가지던 게 날 보고 삼성화재에서 일을 안 해보겠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삼성화재가 뭔지도 뭐 하는데요? 그러니까 거기 오는 언니들이 다 이렇게 정장을 입고 오더라고요. 치마를. 근데 네. 저는 원래 이렇게 북한에서도 이제처럼 항상 치마를 입고 정장을 입던 게 식당 가서 바지 입고 서빙하는 게 진짜 싫었거든요. 그래서 그 멋있게 옷을 입는 거 보고 그래요? 그럼 저기 가면 저런 정장 입고 다니는 거 하니까 정장 입고 다닌대요. 그래서 좋아서 삼성화재를 한 데를 가보게 됐어요. 그러면 보험사로 좀 시작을 하신 거예요? 예, 설계살로. 근데 저를 착 처음 면접한 거기 과장님이란 분이 저를 보고 하는 소리가 그러더라고요. 이게 보험이라는 것이 여기 대한민국 사람들도 하기 힘든 데인데 북한에서 오신 분이 어떻게 할 수 있겠냐고. 근데 나는 시작도 안 했는데 면접을 딱 그렇게 하니까 정말 자존심이 또 상하더라고요. 자존심 상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해보겠다. 제가 당신들이 요구하는 3개월 동안 내가 만학씩 못하면 내 발로 걸어나갈 거니까 걱정 마세요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시작을 한 것이 신입교육이 있어요. 그러면 신입교육을 우리가 그때 저희는 3개월, 지금은 6개월인데 저희 때는 3개월을 했어요. 근데 3개월을 배우면서 저희가 처음엔 신입교육 할 때 대한민국의 큰 회사니까 그 회사에서의 마인드를 배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삼성 회사에 들어간 걸 제일 생각을 잘한 게 그래도 삼성이라는 큰 기업에 들어가서 일하는 마인드를 배웠는데 거기서 뭐라고 아침마다 딱 일어나면 배워주는가 하면요. 다 함께 합창을 하게 해요. 네. 나의 자존심은 아침에 출근할 때 신발장에 넣어두고 오자 한단 말이에요. 신발장에 넣어두고 오자가. 나의 자존심은 출근할 때 신발장에 놓고 그냥 오자. 나는 이제 자존심이 없다는 그러니까 생각으로.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와가지고 고객한 데는 한없이 친절해야 된다는 걸 배웠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도 계속 반복을 하니까 어느 날에 이게 마음에 조금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저희가 함께 또 동행을 해서 나가서 이 남동공단이라 이런 공단들에 가서 선배들 따라서 고객 대응하는 방법을 배워줘요. 네, 그리고 네. 그때는 또 고객 카드라는 걸 작성을 하잖아요. 근데 고객 카드 같은 것도 가서 안녕하십니까? 저 삼성화재 누구 지금 이거 신입사원인데 배워주니까 그 아저씨도 이거 웬 이런 사람인가 하면 말투도 이상하지 하니까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난 저 사람들 어째 맨날 사람을 쳐다도 안 보고 저렇게 싫어할까 하니까 보험 사람들이 하도 많으니까 싫어한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험에 대한 이미지를 그때도 별로 안 좋아했다더라고. 그래서 저는 후에 아마 알고 들어갔으면 못했을 거예요. 근데 모르고 들어갔으니까 그때는 용감했던 것 같아요. 거기다 또 못할 거라고 하는 얘기 때문에 더 옥이 그렇죠. 생겨가지고 옥이 생겼죠. 네, 또 하게 되었고. 3개월 동안 하면서 저희가 고객 리스트 작성하는 게 100명을 작성하라고 첫 과제를 줘요. 그런데 그것을 제가 제일 먼저 해버렸거든요. 왜냐면요, 사실은 탈북민들은 알다시피 우리 친구들은 야 누구야 그때는 뭐 이름하고 주민등록번호 우리는 대주지 말라 해도 야 너 거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대서 하고 무조건 대서라 해가지고 등록을 해서는 바로 그때 해서 3일 만에 해버리니까 회사에서 놀라는 거예요. 옆에 이렇게 친구가 많으니까 웃기지 마세요. 저희는 한 달에 한 100명씩 그냥 들어와요 했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때는 그렇죠, 많이 들어왔죠. 무궁무진했어요. 네, 그때는 정말 우리의 그 잠재력이 무궁무진하니까 삼성회사에서 조금 생각을 해봤더니 맞아 이거 이 사람들은 무시하면 안 되겠다. 그 얘기가 있어서 제가 2004년도에 입사를 해가지고
제가 그 해 신인상까지 다 됐습니다. 오. 네. 그래서 그때는 삼성화재 설계 제가 최초로 탈북민으로는 부평 지점에 들어가서 하면서 제가 신인상 타니까 그해 2월 달에 삼성그룹 부회장이 그 표창장을 받으면서 거기가 알려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다큐멘터리 찍는다고 이렇게 저 카메라 들고 왔어요. 그래서 내가 회사에서부터 생활하는 것부터 해서 쭉 찍다가 제가 그랬죠. 저 이런 거보다 차라리 그 부회장님한테 간청이 있다 그러니까 저 차라리 자동차 보험을 저한테 다 주시오 했다. 자동차 보험. 그러니까 삼성화재가 그때는 자동차 보험도 같이 할 때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보험에 우리는 탈북민들은 그때 이게 차 사는 것도 많지 않으니까 우리가 자동차 보험 대수가 많지 않았는데 그때는 무슨 용기가 있었는데 그렇게 말하니까 그분이 그 소리 듣더니 알았어. 저기 사무실 거 멍땅 밀어서 해서 그때 1,000몇 대인가를 저한테 한꺼번에 밀어준 적이 있었어요. 그게 제가 참 그때 조금 탈북민으로서는 나름대로 열심히 정착을 한다고 해서 다큐도 찍고 이러면서 했는데 그것이 덕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또 이 사람이 못 모르고 대들다가 그다음에 어느 정도 조금 궤도에 오르니까 그다음에는 사람이 이름을 날리기 시작하면 내가 잘해야 된다는 압박감이 있단 말이에요. 예, 특히 우리 고향에서 오신 분들은 제일 바쁜 것이 뭐냐면 우리 저거는 다 들어줘요 보험을. 그러다가 저희는 행계가 힘들면 제일 바쁘게 제일 1순위 또 보험을 해줘야 버려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저희는 고객을 관리를 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유지가 중요하잖아요. 네. 앞으로는 돈을 망창 버는 것 같아서 모두 와 이랬는데 어느 날에 갑자기 유지율이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사람이 이게 완전 하락세가 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정말 그것이 힘드니까 내가 나 이것만 안 하고 중간에 다른 것도 해볼 것이다 해서 탈북민들 함께 모여서 그때 저희가 처음으로 또 예술단이라는 거 꾸려가지고 예술단도 단장을 맡으면서 활동도 또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사실 그렇게 보험하시고 예술단 하시다가 지금 저희한테 이제 적어주신 걸 보면 통일 안보 강사도 하시고 아까 이제 소개했던 것처럼 사람들한테 이거는 또 어떻게 하다가 또 이렇게 강사까지 가시게 되신 거예요? 참 제 인생이 정말 롤러코스터인 것 같습니다. 제가 2011년도까지 제주도에서 또 장사하면서 제주도에서 제주도에서 부평 지점에 있던 분이 제주도로 가서 또 이제 제주도에 장사를 한 5년을 있었습니다. 제주도에서 무슨 장사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이렇게 말하기 힘들지만 술 장사했죠. 술 장사를 좀. 물 장사가 또 많이 남으니까요, 그렇죠? 그때는 사실은 이게 우리 그런 예술단을 하면서 사실 제주도에 내려가서 저희가 그걸 받았어요. 와가지고 한번 공연 좀 해달라 해서 제안을 받아가지고 내려갔는데 그 공연을 하는 과정에 낮에는 시간이 공연이라는 게 매번 있는 게 아니니까 시간하고 나니까 저녁에 시간이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주도에 같이 좀 있던 우리 그 공연팀하고 합석됐던 분이 우리한테 제안을 하는데 이런 좋은 인원 가지고 좀 색다른 걸 해보면 어떠냐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모르니까 어떤 거 하니까 낮에는 이제 저는 공연을 하지만 밤에 그 북한식으로 우리가 공연도 하면서 해외에서 하는 우리 탈북민이 아니고 북한식 식당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보지 않겠나. 북한 여종원분들 계시는 그 북한 식당 같은 느낌처럼 그러니까 공연도 하고 물장사도 하고 맞아요. 음식도 팔고 이렇게 너무나도 그것이 제안이 신선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2007년도 8월 달에 저희가 처음으로 내가 한국 사람과 그때는 합해서 우리가 그걸 대동강이라는 가게를 또 거기다가 오픈을 하게 됐습니다. 대동강. 처음으로 거기 제주도에 제일 큰 관광 라이트 바로 옆에다 시작을 해버리니까 제주도에 오는 사람들이 눈이 뒤집어지는 거죠. 한복을 입은 이쁜 여자들이 서서 어서 오세요 하면서 북한말로 하니까 모두 거기에서 와 뭐지? 이게 뭐지? 하면서 아마도 그 새로운 붐을 그때는 좀 일으켰던 것 같아요. 같이 또 한국 분하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대한민국에 정착을 하면서 저희는 사업을 해도 혼자서 해야 된다는 걸 모르니까 누구한테 붙어서 하니까 이게 또 약간 거기가 생기더라고요. 돈이 또 벌기 시작하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제가 체험을 하고 8년 우리가 8년도
7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8년도에 제가 또 나는 그러면 너하고 안 한다 독립을 해버린다 해서 8년도에 또 거기는 대동강이면 그래 나는 모란봉이다 하고 또 모란봉이라고 해가지고 또 저희가 대동강과 모란봉이 또 대결이 또 붙었거든요. 나중간 묘양산도 생기고 뭐 백두산도 생기는데요. 네. 맞아요. 금강산이 또 생겼어요. 그다음에 또 평양도 생겼어요. 평양도 생기고. 예, 네. 그러다 나니까 제가 같이 데리고 있던 그 동생들이 제가 데리고 있던 그 종업원들이 또 거기서 남자들 만나고 이러면서 새로운 가게를 오픈하니까 아 제주도는 이제는 한 곳에서 제주도가 좀 짧아요. 근데 이 같은 데서 너무 우리가 제지 경쟁하다 답장시 보니까. 하는 게 아니겠다 해서 12년도 11월 말일에 내가 접고 12년도에 유명한 요 성도 그때 그때 국제도시로 붐을 막 일으킬 때 어느 분이 또 오셔서 아 인천 사람이면 여기 와서 한번 해보라 하죠. 그래요. 알았어요. 한번 그거 기설기돼서 올라왔다가 저희 인생이 완전 역전이 돼버리는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올라오셨을 때는 사실 비슷하게 물장사 하려고 올라오셨을 텐데 그렇죠? 예, 제가 물장사 올라왔다가 가게 보러 갔다가 어떻게 다니다가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여기 인천 길병원에서 그 장파열이 돼가지고 저를 아이고. 수술을 하다가 사고가 좀 컸나 본데요. 많이 장파열 컸어요. 됐으면. 그래서 수술을 하다가 10시간 반 만에 손에다가 피를 가득 묻히고 나와서는 우리 친구들한테 그랬대요. 2, 3일이 겁이니까 마음이 준비들 하세요 했대요. 근데 그때 제 나이가 46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쵸. 근데 저는 기억을 못 하는데 그분들이 말하는 게 그러시대요. 우리가 다른 거는 기대를 안 하겠는데 저 사람이 우지, 저 사람이 젊음, 요거에 딱 한 번은 그걸 해보겠다고. 의학적으로는 더 손볼 수는 예. 없는데 혹시 본인의 의지가 있어서 아니면 젊기 때문에 회복력이 있으면 예. 살아날 수 있으니 그거밖에 기대할 게 없다.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정신 없는 속에서도 그냥 들어갈 때 나 안 죽는다 하더래요. 근데 저는 아무런 기억이 없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그게 참 살겠다는 의지가 강했나 그쵸. 봐요. 그리고 제가 수술을 하고 들어오니까 중환자실에서 한 9일 있다가 정신 차리고 내려가 보니까 몸에 가득 이게 주머니 달고 제가 12개인가 달았더라고요. 그리고 눈 뜨고. 그래서 길병원에서 한 3개월 있다가 거의 1년을 아마 제가 병원 생활 들랑날랑 하면서 우연히 그해 12년도 사고 났을 때 우연하게 내가 한 4월 달인가 누구를 만나게 됐는데 그때는 병원에서 금방 나와 지금 치료받고 있는데 어느 분이 저한테 제안을 하는데 사회복지라는 공부가 있대요. 그게 사회복지가 뭐냐고 하니까 제가 그때 사회복지를 조금 관심을 가지게 된 게 저는 장사를 하던 사람이니까 솔직히 그 사대보험 아니고 개인 사업을 했던 사람이라 저희는 수급자란 거 하나도 없었잖아요. 네, 근데 그렇죠. 제가 길병원에 중환자실에서 나오고 나니까 저희 그 중환자실 비용만 1,800만 원 나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리 친구들이 참 고마운 게 또 쟤네가 울며불며해서 그 돈을 중환자실에서 우리가 이자 일반실로 내려올 땐 그 돈을 물어야지만 내려간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어떻게 해서 물어치웠어. 그러니까 그 길병원 안에 뭐가 있던가 하면 사회복지팀 담당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근데 그 길여사 그분이 그 길병원을 하시면서 잘하신 것이 탈북민 그 김만철 씨 가족이 왔었을 때 그분들하고 그걸 MOA를 맺었대요. 그래서 탈북민들 오면 이 사람들을 잘 도와주라고 거기 길병원에다 지시한 게 있대요. 그러니까 제가 탈북민인데 이제처럼 사고가 크게 났는데 아무것도 없다가 그 자회팀에서 구청에다가 구청에다가 연락을 보낸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으니까 도와줘야 된다. 제가 무용고란 거 저는 그때 알았고 저는 무용고가 뭔지도 몰랐는데 무용고엔 이런 사람이 이런 사고로 왔는데 아무런 것도 없다니까 그때 구청에서 직접 이거 쳐들고 와가지고 제가 병원에 있을 때 그 뭐라고요 수급자 신청 그걸 해주더라고요. 저는 그때 그래서 대한민국의 사회복지란 걸 있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덕성여대라는 데서 뭐 그런 게 있대요. 사회복지 공부. 네. 그래요? 그럼 거기는 뭐 하는데요? 하니까 이런 공부를 하는데 그래 난 혜택을 받았으니까 한번 나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싶어서 그럼 해보지 하고 덕성여대를 9월 달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대학에 갔더니
나이 차가 막 이렇게 났을 거 아닙니까? 아, 덕성여자대학교 이게 그런 대학이 아니고 평생교육학원에 평생교육원. 우리 이런 그게 있잖아요. 좀 그래도 4년. 또래가 예, 있겠네요. 그렇죠. 가니까 저희 또 해 첫 일길로 탈북민들 또 이렇게 딸을 또 모집하는 그 학급이 있었어요. 그래서 탈북민 학생들이 뭐 30대, 40대 그런 학생들과 같이 공부를 시작을 해서 우리가 12명이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덕성여대에서 공부를 시작하는데 거기서 같이 공부하던 친구 중에 한 분이 또 저한테 그 신학대학을 공부하면서 같이 할 수 있다고 해서 신학대학이 뭔지도 모르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신학 공부 그거는 뭐 하는 데인데 선교사가 된대요. 선교사가 뭔데 했더니 북한에서 선교사라면 우리가 여기 뭐 도적 아닙니까? 후별기 도적이라는 제일 나쁜 인식인데 그 내가 선교사 싫어했더니 아니 그 북한 얘기 모르시는 분 계신데 어떤 얘기인지 좀 한번 해주세요. 어렸을 우리 때는. 여기 오신 분들도 다 북한 분들 아니신가 보네요. 북한에서는 선교사라고 하면 북한의 그 선교사 그 전에 대한민국에 많이 이렇게 들어온 선교사 중에 한 사람이 조금 자기네 담에서 넘어간 그 사과를 어린 소년이 지나가다가 그 사과를 너무 먹기 싶어서 그 사과를 땄어요. 근데 이 선교사한테 걸려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선교사가 걔를 잡아가지고 자기 그 사과밭에다가 애를 묶어놓고 요 청강수로 도적이라고 새겼다. 그래서 그 도적이라고 쓴 그 소년이 지금도 살아서 이거 증언을 한다. 이렇게 저희는 교육을 배웠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후별기라는 걸 처음에 대한민국 제가 그 전에 중국에 넘어오기 전에도 저희는 선교사 그 가면을 쓴 사람들이 와서 북한 사람들이 피를 뽑아 간다. 이렇게 많이 저희들한테 그래서 후별기라고도 교육을 얘기하고 했어요. 선교사들은 미 제국주의, 이 자본주의를 옹호하는 사람들 뭐 이렇게 배우니까. 네. 제일 나쁘게 배웠죠. 근데 다른 거는 다 말 안 하는데 그분이 참 그것도 어찌 보면 저한테 전도하는 한 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선교사 하면 뭐가 좋아하는지 하니까 그러니까 비행기 탄대요. 비행기? 비행기 탄다는 말에 제가 넘어갔어요. 북한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비행기 네. 타고 외국을 가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사실은 그것도 전도가 되는 것 같아요. 네, 북한은 이동의 자유가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저는 비행기 탄다는 말에 어디로 가냐? 미국 간대요. 그 미국이란 말에 사실 미국 너무 미워하면서도 미국을 가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를 시작을 하게 됐고 덕성여대 공부를 하면서 같이 병영을 했어요. 저희는. 그러니까 사회복지학이랑 신학을 같이 병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16년도에 그 덕성여자대학 우리는 총장이 그 학사 자격을 받고 이제 병영을 같이 하다 나니까 대한신학교는 저희가 17년도 제가 강도사 시험을 다시 또 봐가지고 18년도에 이렇게 목사 안수까지 또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원하셨던 미국은 가셨습니까? 미국을 정말 제가 네. 아마도 우리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는 제가 제일 많이 가본 것 같아요. 저는 미국을 1년에 거의 뭐 한 번씩은 가본다 치고 대한민국에서 살면서 감사한 것이 미국 가보고 이태리 가보고 뭐 영국 가보고 저기 스위스 가보고 하다 나니까 네. 정말 내가 가볼 수 있는 최고의 경지는 가본 것 같고 북한에 있을 때는 한 곳에서만 있으면서 그것이 사회주의고 그것이 우리가 세상에 부러움없는 나라인 줄 알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농담식으로 이런 말도 해요. 그래 김정일이가 우리한테 배국을 앉아서 믿긴 했지만 고맙기도 해야 되겠다. 네 때문에 조국을 배반하고 우리가 여기까지 와서 지금은 세계를 만끽할 수 있으니까 네. 고맙다는 인사도 해야 될 것 같네. 네. 이런 말도 할 정도로 북한에서의 알았던 자유라는 것이 없었던 그 나라에서 지금은 여기 와서 자유를 만끽하면서 또 특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잘 살기 때문에 세계에 나가가면 또 우리가 한국에서라도 꼬리야 김치 하면서 엄청 이렇게 우리를 좋아하고 반기하는 모습 보면 역시 사람은 잘 살고 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진짜 많은 일을 하셨는데 앞으로 물론 할 일도 많으셨을 텐데 그 과정이 지금이야 다 지났으니까 좋은 추억이 되고 결과적으로 좋았지만 사실 과정은 되게 힘드셨을 것 같아요. 많이 힘들었습니다. 네, 정착하면서도 참 쉽지 않았었고 아픔도 있었고 눈물도 있었을 텐데 지금까지 잘 정착했던 우리 강사님에게 박수 한번 할까요? 응원의 박수. 감사합니다. 그 이력 중에 하나가 이제 통일 안보 강사, 이제 통일 강사도 하시는데 오늘날 젊은 사람들 사실 통일에 대한 관심이 없잖아요. 많이 없죠. 왜냐하면 자기는 태어났을 때 벌써 남한 땅만 있었지 사실 북한과 같이 있었던 경험도 없고 그냥 이 남한에 태어나서
그냥 이대로 살면 되는데 통일을 갑자기 하자고 하니까 젊은 사람 오는데 그런 친구들한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통일에 대해서. 통일이라는 것은 저희도 사실 태어날 때부터 우리도 통일이라는 소리만 들었지 우리가 아직까지는 그쵸. 남조선이라는 것도 헐벗고 굶주리고 못 산다고만 배웠던 나라인데 그런 나라에 와 보니까 저희가 생각했던 나라가 아니고 너무나도 잘 사는 나라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저는 군인들한테 가서도 그렇고 우리 이 학생들한테 가서도 하는 말이 그게요. 여러분들은 자유가 뭔지 아냐고 물어봐요. 그러면 그 친구들은 자유요? 그래요. 근데 북한이라는 나라는 자유라는 말을 우리조차를 몰랐어요. 왜냐하면 그냥 우리는 여기서 사는 것이 그저 우리가 이렇게 잘 사는 게 우리는 장군님이 운덕이다 뭐 이렇게 하면서 살았지 그쵸. 누구의 나의 의견에 의해서 나의 결정에 의해서 지어진다는 게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들과 우리가 하나의 민족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는 같은 말을 쓰고 함께 이렇게 문화도 같은데 왜 우리가 이렇게 반만 년 100년도 안 되는 이 세월을 가라져 있어서 우리 민족은 5,000년이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100년이라는 세월, 70여 년, 지금은 이제 80년 거의 되잖아요. 80년이라는 세월이 동안 갈라졌다고 해서 5,000년이 역사가 사라질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의 민족이기 때문에 함께 사는 것이 좋은데 여러분들은 지금 같아서는 경제적으로는 많이 힘들 수는 있다. 그렇지만 북한이라는 나라는 강물, 북한의 지하 자원을 말해줍니다. 이런 강물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또 엄청 우리가 이런 게 발전했기 때문에 과학이 발전해서 그 기술로 해서 그 기술을 북한에 가서 도입을 하면 우리가 두 개의 나라가 합치면 우리는 영토가 넓어지고 국방이 강해지고 우리가 경제가 강해지고 이러면 우리는 앞으로 진짜 자력 갱생으로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된다. 이렇게 하면 학생들이 와 좋아요 하거든요. 그리고 특히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군대 안 나가 좋아요 합니다. 네. 그러니까 군대를 자력이 우리가 그렇죠. 국방이 진짜 자기 같은 지금 민족끼리 대치하고 있지만 우리가 통일이 되면 절대로 우리는 워낙 국가를 안보할 수 있는 군대만 자체로 이렇게 나와서 세울 수가 있고 저희가 보면 대한민국은 지금 1.8% 그다음에 저 북한은 3.8%가 군인들이 있대요. 네. 근데 미국이라는 나라라면 다 1% 미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국방비에 들어가는 그 돈이 많죠. 엄청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을 해요. 지금 통일 비용이 더 들까요? 아니면 지금 우리가 유지비가 더 들까요? 여러분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와가지고 지금 미국에 정착하고 있는 방위비. 이 사람들 방위비를 더 올리겠다고 하는데 그 방위비가 저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높지 않습니까? 통일이라는 나라는 우리가 이게 한 번에 할 때 힘들긴 하지만 함께 경제를 함께 해서 북한이라는 나라하고 협력이 되면 더 잘 되지 않을까 이런 위주로 학생들과 강의하면 많이 이해를 하고 공감을 하고 애들이 처음에는 통일이 관심 없어요 하던 친구들이 마지막에는 강사님 덕분에 통일은 돼야 되겠다. 우리는 군대를 안 나갈 수 있을 수 없다. 뭐 이러면서 꼭 서한문을 쓰게 하는데 그 친구들이 통일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니까 또 감사한 점은 있습니다. 오히려 학교 강의 가면 학생들한테는 더 잘 먹히는데 이렇게 20대, 30대 중년생들이 이 친구들이 조금 관심이 더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좀 왜냐하면 20, 가지고 30대 모든 관심은 다 취업이니까요. 네, 결혼 이런 것들이니까 더 관심 받기가 좀 어려운 것 같긴 합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공식적으로 마지막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 마지막 질문이 뭐냐면 강사님이 이제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을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의 책이라고 본다면 그 책의 제목을 뭘로 하고 싶습니까? 라는 질문을 저희가 마지막 질문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마지막 질문을 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리고 제가 어제 탈북 친구 중에 한 친구를 만나서 좀 이야기 들으면서 되게 마음이 좀 아팠어요. 근데 왜 아팠냐면 이 친구는 어머니 아버지 손에서 자란 게 아니라 할머니 손에서 자랐었어요. 할머니 손. 이제 어머니 아버지는 장사를 하고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근데 이 할머니 손에서 자기랑 같이 이모 딸이었죠. 사촌 동생이랑 같이 자랐는데 자기는 이제 탈북을 한 거고 이 사촌 동생이 엄마랑 같이 이제 이모랑 같이 탈북을 했는데 한국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갑자기 부록한테 문자가 온 거예요. 뭐라고 문자냐면 할머니하고 사촌 동생이 죽었어라고 이제 문자가 온 거예요. 그래서 얘가 너무 충격을 받아서 전화를 했죠. 근데 할머니는 연세가 많으니까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사촌 동생은 2006년생이래요.
2006년생인데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틀 지나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브로커한테 얘기했더니 브로커가 이렇게 문자가 왔대요. 동생이 말라 죽었어. 아유. 왜냐하면 결핵 때문에 죽었대요. 그래서 그 젊은 아이가 이렇게 죽었는데 자기가 마음에 계속 죄책감이 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북한에 있는 가족들이 이제 전화가 와서 우리 진짜 어려우니까 돈 좀 보내줘. 우리 진짜 누구 너무 아프고 어려우니까 돈 좀 보내줘. 근데 얘는 대학생이니까 돈 보낼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 그래 나한테 또 돈 받으려고 그러겠지. 대부분 사실 그렇게 많이 연락이 또 오기도 하니까. 여러분들이 함께 마음 가운데 우리가 보는 시선들이 좀 넓어졌으면 좋겠고 같이 공감됐으면 좋겠고 마지막 질문이었던 지금까지 인생을 이제 살아오셨던 앞으로 살 날도 많으시겠지만 예.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을 딱 하나의 책으로 만든다고 하면 책 제목을 뭘로 하고 싶으십니까? 참 한이 불러내가 함축하기 좀 힘든데 나의 나의 인생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롤러스코터라고 했으면 좋겠는지 아니면 저는 다시 태어난 삶이라고 하고 다시 태어난 삶. 네. 왜냐면요 저는 북한에서의 삶은 사실은 행복했다고 생각을 했던 삶이 완전히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서 대한민국에서 새로운 삶을 살기 때문에 나의 그 다시 태어난 삶으로 하면서 내 인생을 쭉 이제부터 남은 생을 좀 더 즐기면서 살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다시 태어나면서 또 제2의 삶을 좀 그렇죠. 꿈꿀 수 있는 네, 것도 네. 생각하면서 네, 네. 다시 태어난 삶. 네. 우리 강사님이 다시 태어난 삶, 앞으로 살아갈 삶을 다 같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또 한국 와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남조선까지 와서 감사합니다. 또 앞으로 살아갈 삶을 축하하고 응원합니다. 우리 박수로 마치도록 하면 될까요? 네.